자, 할게요. 오늘 66페이지 열의 이동이고요. 많이는 나가진 않을게요. 천천히 나갈게요. 자, 오늘 열의 이동에서 온도와 입자부터 보시면요. 이제 물질과 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보시면 모든 물체는 입자로 되어 있고요. 가장 작은 기본 단위 입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요. 오늘 입자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게 물체인데 입자들은 일단은 요거부터 보시면요. 고체 상태에서도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무를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도 다 있어요. 가장 작은 입자들도 이 수준에서 우리 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작은 수준에서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입자들 붙어가지고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거의 이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물 같은 경우는 고체에 비해서 조금 자유롭게 이제 흘러다닐 수 있죠.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한다라고 하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 입자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거의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기체 입자에 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뒷단에서 배울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입자의 운동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온도를 보시면요. 물체를 있는 입자의 운동은 활발한 중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높다라는 건요. 어떤 입자들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고요. 표현하는 거고 그걸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23도다, 30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입자가 활발한 정도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30도는 20도에 비해서 얼마만큼이 더 활발할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 우리는 보통 이제 온도를 세 가지 정도로 배우거든요. 섭씨 온도는 우리가 이제 기본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도씨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화씨 온도라고 해가지고 도 F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해서 과학에서는 우리가 절대 온도 K를 배울 거거든요. 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배울 거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섭씨 온도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어는 온도와 물이 끓는 온도를 0도와 100도로 나누잖아요. 그 사이를 100등분한 게 이제 섭씨 온도가 되겠고요. 0에서 100도.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요. 여기 이제 절대 온도가 물체가의 입자가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입자의 운동이 완전히 멈추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모든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의 온도를 절대 온도 0켈빈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똑같이 섭씨 온도처럼 이제 똑같은 등분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오르는 기준은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고요. 과학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섭씨 온도는 이제 물의 끓는 점과 어느 점을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분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는 책을 볼게요. 자, 입자 모형을 보시면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직접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간단한 입자 모형을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여러분들 들어봤을 건데요. 원자라든지 분자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 대해서 한번 그때 다시 배울 거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냥 입자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입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형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네, 여기다 그냥 밑줄 정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거리가 멀어진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고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와 홍준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정도. 그래서 이제 고체라고 표현한다면 액체는 한 요 정도 이제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손을 잡고. 근데 기체는 이제 손을 끊고 거의 이제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공간을 좀 확대해 보시면 고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입자로 생각해 봐요. 그럼 요 상태가 지금 고체 상태야. 요 거리가. 액체 상태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일산 호수공원까지 누군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체라면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저기 강남에 어디 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과 강남 사이의 거리가 기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고체와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특히 고체와 액체는
비교적 그래도 가까운 거리라고 치면요, 액체와 기체 사이는 굉장히 거리 사이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체라는 거는 굉장히 입체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입자 사이의 움직임, 입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온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다.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라는 정의는요,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다. 그거를 이제 수치로 표현한 게 되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나 유럽에서는 보통 도씨,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제 100등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0도에서 100까지 100등분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씨 온도는 0에서 100까지의 100등분을 180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거죠. 어쨌건 그래서 온도는 활발한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 첫 번째 온도와 입자의 움직임에서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은 둔하고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얼음과 이제 수증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얼음 같은 경우는 입자가 얼어 있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흐르잖아요.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온도가 낮아져서 이제 얼었어. 그러면 입자들이 점점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거의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도를 높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 입자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면서 점점 멀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입자의 움직임이 단순화된다. 둔해진다. 그리고 입자의 움직임이 고온이 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이렇게 활발해지면 또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내용들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기체 입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밑에 이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보시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가운 저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입자의 움직임이 점점 둔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고요. 둔해지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입자의 움직임과 입자 사이의 거리, 두 가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실 건데,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고요. 이제 열을 받아서 그러면 입자가 점점 활발해지겠죠.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도 점점 이렇게 멀어진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입자의 움직임과 거리는 같이 기억하는 거다. 자, 오른쪽에 우리 1번하고 2번하고 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입자 모양으로 나타내죠. 5가 되겠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이제 정지해 있다 되어 있는데요. 고체 상태의 물질조차도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얘들도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X가 되겠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입자의 거리는 이제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거리도 멀어진다. 그래서 X가 되겠죠. OXX가 되겠고요.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지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은 활발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물체의 온도가 가깝다고 돼 있으니까 온도가 낮으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같이 외우실 때 온도가 낮으면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3번. 나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거의 이제 제자리에서만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나는 고체 상태가 되겠고요. 가는 조금 더 활발해진 액체가 되겠고요. 다는 굉장히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액체, 나는 고체, 다는 기체가 되겠는데, 온도가 높은 것부터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높은 것부터니까 다, 가, 나 이렇게 되겠죠. 네, 다시 이제 왼쪽에 이제 열평형으로 와가지고요. 열평형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돼 있는데요.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양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열이라는 거는 어떤 입자들이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이제 우리가 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고온에서 고온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그냥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열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제 열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도 밑줄에 놓으세요. 물체가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라는 거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물체가 열을 얻으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죠. 그러니까 온도도 높아진다는 표현을 쓰겠죠. 그죠? 이번에 있는 열평형에다가 이제 별표 쳐놓고요. 이 단원에서 그냥 핵심적인 거는 열평형 파트가 되겠는데요. 고온과 저온의 두 가지의 물체,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가 만났을 때 열이 서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열을 이동을 해서 낮은 쪽에서는 열을 얻고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잖아요. 그래서 두 물체가 어떤 특정 온도에서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는데 그거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밑줄 한번 하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돼 있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열이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그래서 고온과 저온의 물체가 만나서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 열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미지근한 물이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예를 들면 한 50도와 한 10도의 물이 만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0도 물과 10도의 물이 양이 똑같다면 이제 한 뭐 35도 정도에서 온도가 멈추겠죠. 그래서 이때 멈춰진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의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이 높은 곳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오른쪽을 보시면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높은 물체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의 온도는 높아지겠죠. 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고온은 열을 잃어서 저온이 되고요.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서 고온의 물체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두 물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30도씨 물과 10도씨 물이 합쳐졌을 때보다는 50도씨 물이 10도씨 물이 합쳐졌을 때가 미지근한 재진 온도가 조금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0도씨 물이 30도씨 물보다는 더 많은 열이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열평형 상태는 이제 뭐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입자의 움직임이니까 그거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가장 그 아래쪽에다가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가 만났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겠죠. 열을 잃으면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겠죠. 우리 앞에서 했던 이제 입자의 운동과 연관시킬 건데요. 온도가 높은 물체가 열을 잃으면서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활발했던 애가 에너지를 잃으니까 점점 이렇게 둔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이제 열을 잃었고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지겠죠.
입자는 둔해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입자가 둔해지면은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이렇게까지 다 같이 이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온도가 낮았던 물체는 열을 얻고요. 열이란 걸 얻는다는 거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움직임은 활발해지겠죠. 입자는 활발해지고. 그리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상대적으로 입자의 거리는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열평형이 됐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는 어떻게 되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 당연히 온도가 같아진 상태로 우리 열평형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같아지고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에서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떨어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서 어떤 특정 온도에서 이렇게 만나서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고 했고요. 요때 그 다음에 요때의 온도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 온도가 되겠죠. 평형 온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래프 보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요때의 온도와 요때부터 어떤 특정 온도에서 일정해진 상태 요때가 열평형 상태고 온도가 같아진 상태인데 고온의 물체는 요때의 온도만큼의 요만큼의 열을 잃은 상태가 되겠고요. 저온의 물체는 요만큼의 일정해질 때까지의 온도를 열을 얻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4번, 5번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하실 거는 그냥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냥 흘러서 특정 온도가 될 때까지 이제 흐르다가 예를 들면 미지근한 온도가 됐다. 그 온도에서 이제 열평형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에 가와 나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향 돼 있는데 가가 고온이고 나가 이제 저온이잖아요. 그래서 가에서 나로 이동한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에서 나. 구간 A, D 중 열평형인 구간이 있는데요. 이제 D가 되겠죠. 온도가 같아졌을 때 이때를 열평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온도가 같아지고 온도가 쭉 일정해지는 구간, 여기가 열평형 상태가 되겠죠. 5번은 A가 50도 고온이 되겠고요. B가 이제 10도 저온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높다 낮다는 거는. 그래서 A는 온도가 높은, B는 온도가 낮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되겠죠. 이번 A의 온도는 이제 A에서 B로 열이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에서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A는 온도가 낮아지고요. B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A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자의 움직임을 따지면요. 온도가 높았으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는 점점점 둔해지겠죠. 그래서 A는 둔해지고요. B는 활발해진다. 그리고 4번 이제 거리인데요. A 같은 경우는 입자가 둔해지면서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이제 굉장히 활발한 애들이 점점점 식어서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냥 차가웠던 애들이 점점점 활발해지면서 입자의 거리는 멀어지겠죠. 그래서 A는 가까워지고 B는 멀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냥 두 문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68페이지 하기 전에 쭉 넘겨서 70페이지에 있는 실험을 한번 볼게요. 방금 했던 거.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 온도 변화 측정이 되겠고요. 이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 대한 이제 만남이 되겠죠. 그래서 열량계와 알루미늄 컵에 각각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넣는다 되겠고요. 열량계는 이제 열의 양을 재는 도구가 되겠어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이제 만나게 해요. 열량계에 알루미늄 컵을 넣고요. 열량계 뚜껑을 닫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스마트 기기가 연결된 온도 센서를 각각 꽂고요. 측정을 했대요. 자, 결과를 보시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되죠. 그래서 차가운 물은 한 15도 정도 됐었고요. 뜨거운 물은 한 55 정도 됐었어. 그래서 만나니까 한 30도씨 정도에서 만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6분 정도가 됐을 때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높아진다 돼 있어요.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제 열이 이동하기 때문이고요. 뜨거운 물은 이제 차가워지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차가운 물은 열을 얻었으니까 점점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진 후에는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고요. 자, 정리 1번을 보시면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는 온도가 같아지는 어떤 상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밑에도 이제 똑같은 실험인데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점점점 뜨거운 물은 차가워져서 24도씨까지, 그리고 차가운 물은 점점 따뜻해져서 이제 24도씨까지 가서 24도씨에서 이제 4분 정도가 지났을 때 4분 5분이 되면은 24도씨로 열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라든지 이런 표를 보고 열평형 상태가 언제 왔는지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거는 온도가 같아졌을 때.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이제 만나는 지점을 잘 보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확인 문제는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넘겨서 75페이지에 있는 내신 습술에 있는 문제 1번부터 방금 했던 11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은 오른과 가운데 있어요. 입자를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없죠?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자 모형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입자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했죠. 심지어 제자리에서도 이제 진동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고치 상태에서도 진동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얘는 맞고요. 디귿.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입자 모형을 나타낸다. 맞죠? 그래서 1번에 4번 되겠고요. 자, 2번. 온도는 이제 입자들의 활발한 정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활발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이제 온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도 되겠죠. 1번 맞겠고요. 온도의 단위는 이제 칼로리, 킬로칼로리인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의 단위인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열량 혹은 에너지의 단위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비열 단어는 비열 단어는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뒷단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이건 틀렸고, 온도의 단위는 도씨 아니면 이제 K 써서 켈빈 이렇게 씁니다. 물체를 두드리면 물체의 온도는 낮아진다 그랬는데요. 물체를 두드리면요 제자리에다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입자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입자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4번은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온도를 높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1번하고 4번 정도 되겠네요. 5번은요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겠죠.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그래서 2번은 1사, 3번은요 입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온도에 따라 나타냈다 그러시면요 가가 가장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가 되겠죠. 만약에 상태별로 따진다면 가가 뭐 기체, 나가 액체, 다가 고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다 기억났고요. 입자의 움직임은 다가 가장 활발하다 되는데 활발한 거는 가가 가장 활발하겠죠. 다는 이제 거의 제자리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가는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가 가장 멀죠. 그러니까 가가 온도가 가장 높은 상태인 거죠. 기억만 답이네요. 3번에 1번. 4번은요. 온도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A는 B보다 입자의 움직임이 둔하되 A는 B보다 움직임이 둔하대. 그러니까 B가 A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되겠고요. A는 C보다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대. 그러면 A보다 C가 온도가 더 높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B는 C보다 입자 움직임이 활발하다. B는 C보다 입자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거 다 정리하면 BC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 5번에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물체가 열을 얻으면 온도는 높아지고요. 열을 잃으면은 이제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거니까 5번에 4번이네요. 네, 그냥
양적인 개념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6번은요. 온도가 가장 높은 물체에 대인데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똑같이 D는 A보다 크고요. 높고요. 온도가. 그 다음에 D는 C보다 온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A와 C를 비교하면은 C가 A보다 더 높고요. 그 다음에 B와 A를 비교했을 때는 B가 A보다 더 높고요. 그 다음에 C와 B를 비교했을 때는 C가 B보다 더 높아요. 네, 이거 정리하시면 C는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C와 B를 비교했을 때는 이 사이에 B가 들어가겠네요. B, 그 다음에 A, DCB에 이렇게 높은 순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높은 물체는 D, 그 다음에 온도가 가장 낮은 물체는 A. 그래서 6번에 4번. 7번은요. A가 고온이고 B가 저온이다. 이 정도만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4분이 지났을 때 열평형 상태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죠. 열평형일 때 온도는요. 이제 Y축을 한번 읽어보시면 30도가 되겠고요. 열평형일 때 온도는 30도씨보다 높다 되면 30도씨가 되겠죠. 5분일 때 A와 B는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쵸? 4분일 때부터 이제 쭉 해서 4분, 5분, 6분, 7분, 8분 이후에는 온도가 지금 일정한 거잖아. 7번의 답은 2번이네요. 따뜻한 물입자의 움직임은요 점점 둔해지겠죠. 온도를 잃으니까, 열을 잃으니까. 4번의 열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 적어지겠죠. 처음에는 60에서 10만큼의 50도씨만큼의 온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잖아. 점점 열을 잃으면서 열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7번에 2번이고요. 9번에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시면 되고, 4분부터 5분까지는 이제 24도씨로 온도가 일정하죠. 이때 이제 열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1분일 때 가 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활발해진다 되는데요. 가는 점점 둔해지는 거고요. 열을 잃고 온도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2분일 때 나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 거리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점점 열을 얻었으니까 활발해지고 점점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딕은 5분일 때 가와 나는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니은 딕은 8번에 4번 되어 있고요. 열평형 현상을 이용한 예에 있는데요. 냄비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요거는 이제 금속의 열의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따가 배울 거고요. 필요 없고 어쨌건 음식물을 냉장고 속에 넣으면 시원해진다. 냉장고 온도 맞춰서 이제 음식물이 차갑게 유지가 되는 거죠.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어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게 되고요. 내 체온에 맞춰서 온도계가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내 체온에 맞춰서 내 체온과 일정한 지점에서 온도가 같아지죠. 그리고 여름에 뭐 수박을 계곡물에 담가둔 후 먹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냉장고처럼 계곡물의 그 차가운 온도에 맞춰서 수박이나 음료수들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열평형이 되어 있고요. 생선을 얼음 위에 둔다. 얼음에 맞춰서 얼음 온도에 맞춰서 생선이 이게 낮게 유지가 되죠. 그러면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살기 조금 더 어려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9번에 1번이고요. 냄비 손잡이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는 이제 열평형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전도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9번에 1번이고요. 10번은 이제 A가 고온이고 B가 이제 저온이에요. 화살표 이동 방향을 보니까 처음에는 B가 A보다 아니죠. A가 B보다 2번 A 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둔해지겠죠. 열을 잃으니까. B 입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점점 멀어지겠죠. 열을 얻으니까. A가 잃은 열의 양과 B가 얻은 열의 양은 같아지겠죠. 10번에 4번이고요. A가 열을 잃은 만큼 B가 얻는 거기 때문에 열의 양은 같아요. 둘 다. 잃은 양과 얻은 양이요. 11번은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는 움직임이 하나고요. 나는 움직임이 두 개예요.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의 열을 가면 나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가가 조금 더 둔한 상태고 나가 조금 더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가의 열을 가면 나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가와 나를 접촉하면 가에서 나로 열이 이동한다. 나가 조금은 열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에서 가로 열이 이동해요. 디귿. 가와 나를 접촉하면 가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가는 저온이니까 열을 얻어서 활발해지고요. 나는 열을 잃어서 둔해진다. 11번에 3번이 되겠네요. 네, 기억 디귿. 네, 68페이지에 열이 이동하는 방식을 볼 건데요. 보기 전에 66페이지에 플러스 강의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우리 66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가장 아래쪽에 열평형 현상을 이용한 예약한 방금 문제수 봤지만요. 어떤 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온도계 같은 게 되겠죠. 온도계를 통해 가지고 내 몸의 온도와 온도계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온도계가 쭉 올라가겠지. 온도계 뭐 보신 분들 충분히 아실 거예요. 한약팩 같은 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러면 한약팩이 처음에는 뜨겁진 않잖아요. 이제 냉장고가 보통 하니까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한약팩이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놓으면은 그 뜨거운 물에 맞게 이제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따뜻하게 데워지겠죠. 그다음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으면요, 음식물을 상온 보관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서 낮은 온도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열평형 예가 되겠고요. 아까 생선도 나왔었고, 그다음 수박의 차가운 물, 그다음에 삶은 달걀을 차가운 물에 담가서 식히면요. 이것도 뭐 이거는 조금 뭐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데요. 달걀을 뜨겁게 해서 익히면 이제 달걀에 있는 막이 그 달걀 껍질에 붙어버리거든요. 그럼 껍질이 딱 잘 안 꺼진단 말이야. 그래서 차가운 데다가 차가운 물에 끓인 삶은 달걀을 바로 이제 차가운 물에 담가놔요. 그러면은 그 껍질에서 그 막이 분리되면서 껍질이 쉽게 이제 까지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온도 자체가 달걀 온도가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치? 이제 열평형 상태가 되겠고, 그걸 응용한 게 되겠다. 그리고 아까 다시 왼쪽에 있는 열평형 이르기까지 입자 움직임과 배치해서 그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표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 파트를 마무리할게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으면서 입자 움직임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으면서 활발해지고 멀어진다. 아까 정리했던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여기가 안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상 조금 하고 다시 마무리할게요. 이제 열이 이동하는 방식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열은요, 그럼 어떻게 이동하느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전도, 대류, 복사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열의 이동 방식에는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체, 복사가 있어요. 대류는 주로 고체 상태일 때, 그리고 대류는 물질이 주로 액체와 기체 상태입니다. 전달되는 방식이고요. 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의 도움 없이, 예를 들면 빛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의 도움 없이 바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전도부터 보시면요, 고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주로 이제 고체 상태일 때를 말해요. 이제 입자들이 고체 상태일 때는요, 다닥다닥 이게 바로바로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자들이 옆에 이제 잔뜩 붙어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입자들이 나란히 연결돼 있잖아요. 이때를 말하는 거고요. 고체에서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된다 돼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체에서 입자끼리, 입자가 고체에서는 보통 이제 제자리에 진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열을 얻으면 얘가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이 활발한 정도가 옆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열을 입자가 옆으로 계속해서 전달하는 방식. 예를 들면 제가 책을 홍준이한테 줬어. 그럼 홍준이는 예린이한테 줘. 예린이는 현정이한테 줘. 현정이는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우한테 줘. 지우는 다시 현승이한테 줘.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식. 바로 옆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책을 옆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전도가 되겠고요. 대류는 액체 기체 상태일 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홍준이한테 책을 주고 홍준이는 뒷사람한테 주는 방식이 간접적인 방식이었다면 대류는요 제가 직접 책을 들고 얘한테 줘, 홍준이한테 줘. 그럼 홍준이는 또 들고 현정이한테 가. 현정이는 또 들고 예린이한테 가. 예린이는 들고 지원한테 가. 지원 또 앞으로 와가지고 또 현승이한테까지 와. 책을 직접 들고 다니는 방식이에요. 복사는요 제가 지우한테 책을 그냥 바로 던져버리는 방식. 이해돼요? 그래서 열이 직접 바로 어떤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 열이 직접 그냥 열 자체가 가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책도 지금 당연히 설명드렸지만 축구 같은 경우 뭐 남학생들 잘 알 거고 여학생들이 요즘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를 예를 들면요 축구에서 패스를 하잖아요. 패스는 옆에 있는 친구에다가 공을 내가 쳐서 전달해 주는 방식이죠. 간접적인 방식. 전도가 되겠고요. 축구로 치면 패스가 되겠고요. 대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직접 드리블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을 내가 혼자서 몰고 골대까지 가는 거예요. 손흥민이 이제 드리블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복사는요. 옆에 골키퍼가 상대방 골키퍼가 우리 팀 골키퍼가 상대방 쪽으로 공을 센터링해서 멀리 뻥 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도는 축구로 치면 패스, 그다음에 대류로 치면 드리블, 그다음에 복사는 센터링, 멀리 뻥 하고 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전도는 고체에서 입자끼리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열이 이동하는 원리에서 한쪽에다가 이제 불을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에서 여기다 한쪽에다가 불을 가열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열이 높아진 열이 입자들끼리 이렇게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온도가 올라가겠죠. 얘네가 움직이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면 이 열이 옆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전달. 보통 이제 금속들이 이런 이제 전달 방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고체 상태에서 이온탄 입자끼리 열을 전달하는 방식, 간접적인 전달 방식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전도가 된다. 그래서 전도에 의한 현상들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 쉽게 생각하시면 금속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뒀어요. 뭐 이런 경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뜨거운 뭐 물이라든지 뜨거운 국 같은 데다가 숟가락 아니면 뭐 국자 같은 거 쇠로 된 국자를 딱 넣어놔. 그럼 갑자기 만지면 뜨거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숟가락 전체가 갑자기 뜨거워지죠. 한쪽 부분이 이제 가열됐을 뿐인데 다른 부분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치?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겠죠. 금속 막대를 모닥불에 넣었을 때 그 불에 닿은 부분이 뜨거워지면서 점차 막대 전체가 뜨거워집니다. 이런 거 이제 혹시라도 캠핑 갔을 때 해보시면 안 되겠죠. 철로 된 막대 같은 거를, 금속 막대 같은 거를 딱 넣어놨다가 만져버리면 뜨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지? 예를 들면 쇠로 된 꼬치 이런 거를 쉽게 만지시면 안 되겠죠. 캠핑장에서 뜨거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방용품들이 이런 예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프라이팬의 한쪽만 가열해도 프라이팬 전체가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프라이팬이 만약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열이 잘 통하지 않는 기구를 사용한다면 이런 방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속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프라이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속 냄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 부분이 데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뜨거워지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뭐 예를 들어 든다면요, 전기장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전기장판에 따뜻하게 겨울에 엉덩이를 대고 있으면요, 엉덩이 아래쪽 부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다음 부분도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전도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요, 물질의 종류와 열의 전도에서 아까 전에 이제 전도되는 방식은 주로 이제 금속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식인데요. 금속은 열을 빠르게 전달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금속들이 있겠죠. 금속은 열을 빠르게 전달하는데 예를은요, 구리, 스테인리스, 뭐 금은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겠고요. 보통 열 전도율이 높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금속이 아닌 물체는요, 열을 느리게 전달하고요. 나무, 고무, 플라스틱, 천, 섬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이 아닌 물질에 해당되고 열을 잘 전도하지 않겠죠. 열이 전도되는 정도 차이를 이용한 예를 보시면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를 직접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은 음식물을 데워야 되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고온이 빨리 돼야 되는 부분들은 금속성 물체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뜨거워지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나무 같은 걸 많이 쓰겠죠. 그래서 냄비 바닥 부분은 요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서 열이 잘 전도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 냄비 손잡이 같은 경우는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걸 많이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 방식이 되겠고요. 다시 전달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고체에서 주로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이용되는 방식이고요. 이웃한 입자끼리 차례로 열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아시겠죠? 대류는요, 액체와 기체 동그라미 쳐놓고요. 액체 상태 혹은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 입자가 열을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구로 치면 드리블, 그리고 체육으로 치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체를 전달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대류 같은 경우는 열이 일어나면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지. 그럼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커지고, 그러면 밀도가, 요거는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류 같은 경우는요, 요건 아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이제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물입자야.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데웠어요. 전도는 얘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열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었잖아요. 대류 같은 경우는 얘가 열을 얻었어. 이렇게 활발해졌어. 그럼 얘가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직접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가가지고 얘한테 열을 전달해요. 그리고 얘는 또 활발해지니까 움직이면서 얘랑 얘한테 또 전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얘가 직접 열을 들고 가가지고 옆에 있는 애한테 또 줘.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애는 열을 받았으니까 또 활발해지겠지. 그러면 또 봐가지고 또 전달. 이런 방식. 그래서 고체는 이제 이런 방식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체에서는 전도 방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대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기체 상태일 때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류로 열을 직접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대류라는 건요, 액체와 기체, 특히 물의 대류 현상이라 그러면요, 뜨거워진 물이라든지 공기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차가워진 공기는, 물이나 공기는 이제 하강을 해요. 그래서 냄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가열해. 그러면은 여기 있던 애들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뜨거워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강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점점 뜨거워지니까 올라가고, 여기는 계속 차가워지니까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을 가지고 윗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가열시키면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계속 가열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점점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차가웠던 애들은 이제 뜨거운 곳에 와서 가열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뜨거워진 애들은 상승을 하고 차가운 애들은 가벼워지면서 무거워지면서 하강을 하면서, 죄송해요. 뜨거워진 것들은 상승, 차가워진 것들은 하강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순환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대류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수권이라든지 기권 같은 대기와 아니면 우리 바다, 해수 관련된 것들 공부할 때 대류 현상을 볼 텐데,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해서 대류가 순환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그림만 한번 확인하고 오늘은 대류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액체나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열을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 됐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구를 치면 드리블입니다. 네,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윗부분은, 빨간 부분은요, 열을 얻어서 따뜻해진 물은 위로 이동하고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은 아래로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류의 현상을 보시면요, 실내 난방할 때 난방기는 아래쪽에,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실내 냉방할 때 에어컨이죠,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한다. 왜냐? 난방기는요, 따뜻해진 공기니까 위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난방기를 위쪽에 설치해, 그러면요, 아래쪽 부분은 계속 차갑고 위쪽만 뜨겁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천장에 달려 있잖아요. 그 이유, 천장 아니면은 적어도 뭐 벽걸이형으로 이렇게 벽에 달려 있잖아요. 그 이유는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오겠지. 차가워진 공기는 보통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근데 만약에 에어컨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위쪽에는 계속 그냥 따뜻하고 여러분 발만 차가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전자로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야 해도 물이 골고루 데워지는 현상, 여기 이제 대류 현상이 되겠고요. 어쨌건 정리하면요, 뜨거워진 물이나 공기는 위로,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고요. 대류랑 복수는 다시 한번 제가 대류의 원리랑 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험은 열평형까지만 나오는 거니까 화장실 가실 분들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네, 없으면 바로 드시면